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주제를 우리 장영철 교수께서 주신 다음에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도 엄청난 주제를 주셔가지고. 근데 또 아까 여러분 발표하시고 또 토론하시는 내용 보면서 내가 좀 잘못 준비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뒤에서 그냥 좀 작업을 좀 했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냥 당연히 AI 시대에는 기업가 정신이 재탄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과연 이 명제가 맞는가,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피터 드라카 교수님이 계시다면 아마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AI는 도구인가 파트너인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뭘까요?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전영민 선생님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도구는 몸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자동차는 발의 연장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컴퓨터와 AI는 뇌의 연장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도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구에서 출발한다. 예. 그러면 이 주제 AI 시대라는 표현 써도 될까요? 한갓 도구에 불과한 AI를 우리가 뭐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개념으로 써도 될까요, 정말? 또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창조하는 새로운 혁신의 길, 이렇게 또 주제를 주셨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었던 예. 도구의 시대는 석기 시대도 있고요, 철기 시대도 있고, 그렇죠. 지금 플라스틱 시대도 있고, 예. 인간의 신체 연장인 도구로 그렇죠. 세상을 바꿔왔던 것들이 우리 선배들의 힘에서 고도로 발전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가장 최전방에 AI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AI 시대로 감히 서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뭐 논리가 정연하셔서 정말 멋진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럼 파트너는 아닌 거죠? 파트너는 아닌가요? 파트너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도구에서 파트너를 바뀌고 있어요? 이미 파트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파트너가 되고 있고. 교수님, 자동차가 예. 우리 파트너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다들 앞에 본넷 열고 너 왜 이래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도구인데 예. 우리는 감정적 이입을 하고 그렇죠. 자동차가 부르릉 시동을 걸 때는 둘도 없는 파트너로 생각하지 되죠? 않습니까? 그렇죠.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례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두 가지 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 돼야 우리가 인간과 AI를 파트너로 보는 그런 개념이 나올 텐데, 저도 사실 동감을 해요. 그런데 짚어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많은 우리 중에는 AI를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지, 아마 어저께, 열흘 전, 한 달 전쯤이면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지금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AI가. 예?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우리가 AI를 볼 때하고 올 연초에 볼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이 추세를 가면 아마 올 연말에는 내년쯤 되면 AI는 더 이상 파트너도 아니고 우리가 모시는 신이 돼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자, 참 답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인간과 AI 파트너십을 우리 장영철 교수께서 저한테 주제를 주셔가지고 요거만 하려다가 앞에 일부를 조금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도구인가 파트너인가를 가지고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1980년대부터 한 40년 동안 굉장히 익숙하게 지내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금 시계 보시면 아마 시침, 분침, 초침보다는 숫자로 되어 있는 시계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인간이라는 데 대해서 거의 그 거부감이 없어졌는데, 근데 갑자기 또 AI가 나왔어요. 자, 디지털과 AI는 같은 말 또는 비슷한 말인가요? 저는 다른 말인가요? 반대말인가요? 자, 우리 남승호 회장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파트너라고 보는 거지. 아, 파트너인데. 다른 거라고 보는 거지. 아, 다른 거다. 이건 이제 AI는 자동기가 아니고 하나의 에이전트니까. 그렇죠? 007 같은 스파이 에이전트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얘가 자기 행위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디지털하고 영 다른 디지털은 영 다른 거죠. 영 다른.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오늘 이런 자리에선 우리 남승호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한 일주일 전에 했을 때는, 한 달 전에 했을 때는 이런 말씀이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각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애날로그 시대에 살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디지털로 왔거든요. 예? 그럼 AI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거냐 이거죠. 그럼 애날로그인가요, 그럼? 아니면 디지털을 뛰어넘는 건가요? 아니면 디지털이 그냥 연장선이 아니라 제곱으로 간 건가요? 도대체 애날로그 디지털과 AI의 관계는 뭐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우리는 어느 정도 지난 40년 동안 디지털에 익숙해 왔으니까 그 디지털과 다른 그 무엇으로서 AI를 좀 더 그 포지셔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제 그냥 저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과연 애날로그가 여기라면 디지털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AI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간 거냐? 아니면 이게 하나의 또 초월적인 존재로 간 건가? 아니면 다시 애날로그로 백한 건가?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어느 쪽일까요? 자, 애날로그가 같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디지털과 같은 건 아니니까 이 디지털 여기 있다면 AI를 이 디지털에다 모자 씌운 건 아닐 거고, 더 많이 나갔거나 어떤 좀 특별한 존재로 갔거나 반대로 AI로 애널로그로 백한 걸 텐데,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A, B, C. A일까요? A. 손 들어보시죠. 자, A, 손 들어보시죠. 한 분. B, 두 분. B, 두 분. C, 애널로그. 두 분. 6분이 두 분씩 발표하셨네요. 이건 뭐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고요. 또 지금 정답이 또 내일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정말 무빙 타겟을 우리가 보는 건데, 전 그동안 박사과정, 아까 우리 박기찬 교수하고 지금 박사과정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소위 머신 러닝에서 이제 소위 딥 러닝이라는 걸 옮겨왔는데, 도대체 딥 러닝이라는 게 뭐였느냐? 제프리 힌턴이라는 노벨상을 받은 분이 이제 AI의 한계가 머신 러닝의 한계를 깨달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이분이 연구한 게 뭡니까? 사람의 두뇌 아니에요. 두뇌에서 연산작용. 그걸 보니까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돼 있더라. 그래서 인간의 두뇌의 연산 알고리즘을 단순화시켜가지고 딥러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프리 힌턴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뇌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간 거죠. 근데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이제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AGI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AGI. AI인데 가운데 제너럴. 그러니까 좀 인간 같은. 아마 AGI가 된다면 일로 가는 거 얘기 아닐까요? 인간과 똑같은 또는 인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꼭 아날로그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간 보다 인간다운 쪽으로 가는 게 지금 AI의 방향이죠. 물론 이제 소위 퀀텀 컴퓨터 같은 걸 통해서 연산 능력이 아주 획기적으로 올라간다면 아마 저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ASI라는 거는 AGI가 인간 같은 거라면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ASI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퀀텀 컴퓨터 같은 그런 정말 거의 무제한의 연산 능력을 가진 그런 도구가 발명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합쳐지면서 ASI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엔 분명히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거죠. 이건 도구로 이용하는 거고요. 이쪽은 파트너로 융합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AI를 대하면 다른 하나는 놓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전명민 선생님의 말씀에 100% 저도 동감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요, 그냥 우리가 이걸 그냥 알고 넘어갈 거냐, 또는 이걸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과기부는 완전히 디지털 독점해가지고 다른 부서가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자부에서는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이렇게 써요.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과기부 장관이 저희 학교 저 동료 교수여서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빨리 과기부에서 디지털 털어내라. 그래서 그동안 못 쓰게 하던 다른 부서에게 디지털 선사하고 이 과기부는 빨리 A로 가라.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게 디지털 경제하고 AI 경제를 더 이상 우리가 비슷한 말로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전 정말 그 우리가 디지털 가지고는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에 제프 힌턴이 딥러닝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경제도 디지털 이코노미가 아닌 AI 이코노미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또 그 변곡점을 벌써 넘어선 거지 지금 우리가 변화의 중심에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변화는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럼 어디로 갈 건가? 자, 그럼 이제 그걸 가장 확실하게 알려준 게 챗GPT 아니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짜야 되느냐인데 그 디지털과 AI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다가 결국 애널로그에서 벗어난 게 디지털 아니에요?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애널로그인데 디지털형 인간은 정말 yes, no, 0과 1 중에 하나지 두 개가 다 합쳐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형 인간은 소위 fixed solution, 아주 확실한 확고부동한 답을 요구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아닌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AI는 그게 아니고 고정된 답을 넘어서 정말 다양한 가능성도 수용하고 현재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열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읽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정말 AI에 대한 연구를 더 한다는 건 뭐냐? 인간을 더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문송합니다. 문과에서 죄송합니다는 말 썼는데 지금 정말 오히려 이송합니다라고 써야 될지도 몰라요. 인간을 배워야 아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저 딥러닝이 좀 더 왼쪽으로 가서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수준이 될 테니까요. 정말 AI가 진정하게 발전한다는 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인문학적 통찰 이게 더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인문학의 시대가 지금 열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AI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문학을 지금 집어넣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전략은 도구로서도 응용해야 되겠지만 또 파트너로서 함께 가는 융합의 자세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우리 국민이니까 한국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한국의 경제에 한 가지 좀 경직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조업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제조업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제조업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면 돌파매 맞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에서는 제조업은 아주 뭐랄까요 거의 종교적인 거 아니에요? 예? 풀무원이 뭐 이제 제조업 포기하고 딴 거 하겠다. 그럼 풀무원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불매운동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게 뭐냐? 올 때요. 저는 특히 융합 쪽에서 A기반 경제를 제조업의 보완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아주 대한민국 전체에 아주 정말 획일적인 흐름이 좀 있어요. 삼성전자가 A를 엄청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받아들여가지고 뭐 하느냐? 반도체 생산 공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2000년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였다가 5천억 정도로 A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사실. 투자를 하긴 했는데 어디 했느냐? 소위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엔진을 제작하는데 효율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한 3년 만에 그 비행기 엔진의 제조 원가를요, 15%를 줄였대요, 15%를. 사실 2% 3%만 줄여도 엄청난 건데 15%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GE에서 비행기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그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 그러면 증시에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예? 15%의 제조 원가가 절감이 됐는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의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600억으로 떨어졌어요. 8분의 1로. 제조 생산성은 높아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제프 이멜트라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정말 잭 웰치가 심사숙고해서 뽑은 사람인데 또 AI 시대에 AI에 엄청난 투자도 했는데 또 그거 가지고 소위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아주 요새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조원가를 줄였는데 정작 증시에서는 GE를 아주 팽개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가 애플이나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한때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그 제조업의 보완제로 AI를 보는 시각하고 제조업에 기반을 두지 않는 소위 스케일업 이코노미하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그건 고도화된 경제.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애플은 뭘 하고 있죠? 휴대폰도 만들지만 애플은 거대한 생태가 있어요. 애플 앱스토어라는 게. 거기는 수백만 개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창업도 하고 그 매출액의 30%를 그냥 넘겨줍니다. 또 테슬라는 뭘 하고 있어요?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테슬라를 써보니까 제가 현대차를 쓰는 순간 현대차가 제게 되는데 제가 주인이 되는데 테슬라를 쓰는 순간 분명히 돈을 내고 제 거로 만들었거든요. 그 순간 제가 테슬라의 고용 그 머슴이 되더라고요. 돈 한 푼도 못 받고 제가 사용하는 차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부 테슬라에 넘어가요.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차는 제가 엔진을 꺼도 꺼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 방전이 됩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몇 달 그대로 놔두면 그냥 전기가 없어져요. 왜냐? 테슬라 본사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테슬라 차를 전부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짜로 테슬라에 지금 정보 제공하는 정보원이 돼 있는 거예요. 차를 제 걸로 만든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돈 받고 저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돈 받고 저를 근로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현대는 왜 그런 걸 못할까요? 삼성은 왜 앱스토어 같은 걸 못 만들죠? 시가총액의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조금 생략하고요. 이건 좀 해야 되겠네요. 한번 그 김재철 회장님이 그 500억을 내 가지고 카이스트에 김재철 AI 대학원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거 만든 다음에 저보고 좀 와서 그 AI 전문가 한 18명을 모아놨더라고요. 그거 저보고 좀 얘기를 해달라요.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공자님 옆에 가서 문자를 써야 되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근데 또 뭐 가서 뭐 머리만 긁을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다음과 같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AI가 어떻게 변화 발전할까를 1, 2, 3, 4, 5 이렇게 나눠가지고 첫 단계는 지난 70년 동안의 기계학습이고 두 번째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심층학습 그 다음에 저 대중학습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사실은 챗GPT가 결국 일반 대중을 전부 AI 사용자를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General Learning. 그래서 이런 표현을 지금 한번 써봤습니다. 저 쓰고 나니까 좀 이걸 쓰는 사람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는 뭐 중구난방이긴 한데 저는 4.0, 5.0을 가면서 양자 컴퓨터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4.0이 나오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양자 컴퓨터는 정말 연산 능력이 거의 무제한이니까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가짓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변수가 많고. 근데 아마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좀 더 정교한 미래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future learning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고요. 그런 궁극적인 AI의 모습은 아까 AGI, ASI에서 봤듯이 인간을 닮고 인간과 똑같이 되고 인간을 뛰어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감성은 물론이고 지혜까지도 소크라테스 이상으로 공자님 이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전수해주는 그런 AI가 나올 텐데 좀 그런 AI를 이제 인간 학습, 휴먼 러닝이라고 표현해봤어요. 그리고 휴먼 러닝이 되는 순간 저는 AI는 5.0에서 끝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AI 6.0은 없죠. 인간하고 같아졌으니까. 그리고 궁극적인 그 AI를 우리가 활용하는 모습이 100 정도로 본다면 현재 우리 모습이 얼마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한 2에서 3 정도 갔으니까 한 반 정도 온 거죠. 그냥 40, 50% 정도 왔나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2배 정도 더 늘어날까요? 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로감수를 넣어가지고 한번 이게 발전할 때보다 10배씩 늘어난다. 그럼 지금 뭐 1% 또는 0.1% 정도 수준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정말 10%가 되고 100%가 되는 순간 아마 그런 순간을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게 된다면 기절하지 않을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거를 한번 좀 더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 분야를 4개로 나눠서 자연과학공학, 사회과학과 경영, 예술, 인문학으로 나눴을 때 이 종축은 ignorance, 무지에서부터 진리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제 수학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제너럴 일렉트릭 정도의 회사들이 나름대로 뭐 고도화된 컴퓨터를 이용하는 정도로 썼을 거고요. 근데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에 화끈하게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아까 그 저 세계 10대 기업 바뀐 모습도 바로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면서 소위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애마존,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지금 나온 거고요. 이제 노란색은 현재고 파란색은 과거고요. 분홍색은 미래입니다. 이제 퀀텀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그 이후에 저는 이모셔널 쿠어션트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즈덤 쿠어션트, 지혜 지수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거 지금 제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작업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능 지수, 감성 지수를 계산해낼 수 있다면, 측정할 수 있다면 지혜 지수 못할 거 없잖아요. 그렇게 이런 쪽으로 나갈 텐데, 그렇다면 이제 소위 시스템 러닝, 또는 뭐 대중 제너럴 러닝, 이게 이제 3단계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AMD는 아직 뜨진 않았지만 저는 뭐 AMD의 시대도 올 것 같아요. AMD가 사실은 그 칩의 성능 훨씬 좋은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사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퀀텀 컴퓨터가 좀 상용화되는 시대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 미래, 퓨처 러닝, 또는 제가 다이내믹 러닝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이런 때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그 네 번째 기업들이 나타날 것 같고, 이미 그 징조가 아이온큐라든가 그 리게티 같은 회사가 요새 막 뜨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인문학까지 가는 그런 인간과 함께 가는 그런 AI가 나타난다면, 이제 휴먼 러닝, 여기에서 정말 인간형 기업이 나오고, 이걸 미래 알아맞힐 수 있으면 아마 한 100배에서 1000배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주식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를 제가 만들어서 그 카이스트 AI 교수한테 보여줬는데, 이게 왜 보여줬겠어요, 제가? 이게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거기 모여있는 18명의 교수는 이 자연과학 공학의 첫 번째 칼럼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실험실 안에서, 연구소 안에서만 있으면, 세상 변화를 모르고 있으면 저는 제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의 전문가일수록 AI가 어느 쪽으로 확장돼 나가고 연결돼 나가고 응용되는지를 알면서 가야 방향을 잡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구실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좀 나와서 세상과 교류하시라, 이런 입장에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인데, 자, 아까 제가 AI 기반 경제를 제조업의 보완제로 보는 전통 경제, 그리고 이제 고도화 경제로 분리해서 발전시키자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티그레이션하고 컨버전스라는 단어를 거의 비슷한 말, 같은 말로 쓰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이걸 좀 통합하고 융합이라는 단어를 좀 나눠보고 그 뜻의 차이를 보면요,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인티그레이션은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업하고 AI 기술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더 수율이 높은, 더 효율성이 높은 반도체 만드는 게 Integrated Production System입니다. 그럼 컨버전스는 어떻게 될까요? 컨버전스는 예컨대 영어로 두 길이 이렇게 하나로 합친다. 강이, 두 개의 강이 하나로 합친다 할 때 컨버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건 인티그레이트가 아니에요. 컨버전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합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개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합쳐지는 거지, 합쳐지면서 그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전 정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합치면 AI 기반의 제조업 이외에 딴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AI 제조업이 아닌 AI 플랫폼을 만드는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GE나 GM이나 토요타 왼쪽이라면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는 오른쪽이 아니겠는가. 시가총액이 10배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요 AI 플랫폼, 스케일업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고, 제가 여기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는 제가 차마 쓰지 못했는데 쓴다면 어디다 써야 될까요? 네?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한국 경제의 고도화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정말 AI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주 그 뭐랄까요, 확실한 그 이해와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걸 알고선 시작을 해야지 그냥 AI니까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풀모는 어떤가요? 어느 쪽인가요? 컨버전스 해야 된다. 하고 계신 거죠 이미? 아니, 하려고 그러는 이제부터. 노력하는 거죠. 이제부터 해도 늦지 않죠. 그럼요. 네. 네. 어떻게 가는 것이라고 보세요?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이사회를 했는데 KT에서 김영환이라는 사회자님이 우리는 지금 그 디지털 혁신실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DX. 디지털 혁신실. 근데 그걸 바꿔라. 그렇죠. AX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컨버전스 바꾸라는 거예요. 디지털 혁신은 아니 끝났다. 그렇죠. 한참 그걸로 한 2시간 토론을 했어요. 이제 연말에 문제 내년도 사업 계획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12월 5일 날 롯데에서 하는데 그때 이걸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바꾸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한참 그런 좀 지도 판단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왜 삼성이나 현대에 있는 분들이 절대로 바보가 아닌데 왜 이걸 못할까요? 서로 하다 보면 우리가 나이가 먹고 그러면 보수적이 되고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아무래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해왔던 그 나의 강점에서 참고 강점을 봅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힘들어요. 제일 좋은 건 빨리 죽는 거예요. 절정은 그냥 죽는 거라고요? 그게 더 이상 빨리. 우리 남승훈이 대표에서 앞으로 150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은퇴를 했죠. 그래서 더 이상 큰아이더라고요. 은퇴해서 이제 두 번째 저는 사는 지금 거지. 대전에 가서 딴 거. 근데 결국 The Essence of Decision이라는 하버드 케너디 스쿨의 딘을 한 분이 쓴 1962년에 큐바 미슬 크라이시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분이 쓴 책이 정말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에서 그 저자가 한 게 뭐냐면요. 62년에 그걸 15년인가 20년 지나면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일어난 모든 대화록을 이 사람이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12명 정도의 아주 고위 책임자들이 한 며칠 걸쳐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한 게 나오는데, 물론 케네디 대통령하고 그 법무장관은 로버트 케네디하고 또 거기에 국방장관, 국무장관, 주소 대사 등등해서 한 10여 명이 모이는데, 이분이 뭘 분석했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물론 달라야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예컨대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소련한테 전쟁 포고를 하고선 무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매파가 있는가 하면 외교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비둘기파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이 어느 쪽 편을 들었을까요? 국무장관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둘이 있다면 어느 쪽이 매파고 어느 쪽이 비둘기일까요? 성향상, 그 직업상.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무력을 하자고 그러고, 국무장관은 이제 외교적으로 하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뿐일까요? 그분이 예컨대 부잣집 출신하고 흑수저인 경우에 어떻게 또 다를까요?
어느 쪽이 더 매파가 되고 어느 쪽이 비둘기파가 될까요? 흙수저가 좀 매파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부잣집은 좀 가진 게 많으니까 좀 비둘기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경이 그 가정적으로 어떤 배경이냐, 또 그 맡고 있는 직책이 지금 어떤 조직을 대변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 번째는 전부 미국을 대표하니까 개인, 조직, 국가 세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을 했어요. 셋 다 영향을 미친 건 틀림없는데 그 비중이 달랐겠죠. 평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상 교수님 다 아시죠? 근데 어느 쪽이 제일 컸을까요? 개인이 컸을까요? 조직이 컸을까요?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제일 컸을까요? 개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직. 세 번째가 국가가 아니겠죠. 몇 대 몇이었을까요? 숫자까지 나왔어요, 거기. 631. 빙고. 예. 631. 국가를 생각하는 건 10%고요. 조직이 30%, 개인이 60%. 예. 아주 뭐 점쟁이가 아니라 저 아주 그냥 그 현장을 그냥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 통합이 아니라 융합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현재 사장들이 의사결정자가 공장 출신이라면 어떻게 됐어요?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에 삼성전자에 제조업 출신 사장들이 이젠 제조업은 좀 옆으로 가고 투자를 제조업 아닌 AI 플랫폼 쪽으로 하자. 그런 의사결정 할 수 있겠냐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 경영자의 한계가 또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 국가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여러분 개인이 또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남승호 회장께서는 앞으로 80년의 인생이 남아있고 네. 한종화 수탄 한 80년 남아있죠. 우리 유평준 교수는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저는 지금 저 AI가 캐즘 곡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1916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이세돌과 AI 저 알파고의 바둑 시합 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가 2019년, 20년 정도 이게 좀 약간 좀 저 주춤하게 됐어요. 캐즘이 그때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 딥시크가 챗GPT가 2022년에 나오고 딥시크가 2024년 말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대중화되면서 요 챗GPT하고 딥시크가 요 캐즘을 극복해 준 거예요. 이제 대중화가 열린 거죠. 대중화 시대가. 근데 제가 사실은 저 인천대 총장을 할 때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2016년부터 20년까지 했는데 딱 제가 시작할 때 이세돌 바둑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때 가면서 빨리 우리 AI AI 학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 신청을 하니까 뭐 한참 걸리죠. 2년 만에 허가를 받았어요. 2년 만에 2018년에. 그것도 TO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6명의 교수 TO를 받았어요. AI. 그래서 2019년에 제가 AI 교수 6명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를 냈어요. 근데 인천대가 이제 수도권 있는 서울대하고 더불어는 2개밖에 없는 국립대학이니까 경쟁률이 꽤 셉니다. 한 10대 1, 20대로 오는데 6명의 TO를 냈는데 3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근데 3명 봐도 서류 심사니까 영 안 해요. 미안하지만.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저 학과를 만들려면 교수가 필요하니까 또 우리나라 정부엔 4명이 있어야 학과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3명을 다 뽑았는데 2명은 안 오더라고요. 그 면접에. 그러니까 1명 왔는데 정말 어거지로. 그러니까 AI 박사니까 무조건 뽑았어요. 그 2020년 3월에 왔는데 2달 있다가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기업에서 뭐 3억 월급 받고 나갔대요. 저 연봉 받고.
그래서 다 교수한테 뺏긴 바람에 학교를 못 열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챗GPT 이렇게 도입하면서 다시 이제는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나라 모든 대학들이 AI 학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안 만들 수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뭐 학생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지금 저 AI 교수 충원이 각 대학마다 전부 지금 뭐 전염병들도 다 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400개 대학이 있는데 저는 300개 정도 대학이 만들 거로 봅니다. 교육부도 이제 뭐 방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정말 AI 박사가 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핫케이크처럼 그냥 팔리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박사가 아니라 석사만 가져도 교수가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400개에서 300개 그리고 한 과에 4명씩 뽑아야 되니까 1200명 정도의 수요가 있거든요. 박사가.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뭐 100명커녕 한 20-30명도 안 나와요. 1년에. 그러니까 1200명 어디서 지금 모집합니까? 해외에서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AI 박사를 만들자. 국가적 사명이에요. 지금 안 만들면 학과가 안 열리니까. 그래서 이제 기초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데서 해야 될 거고 응용은 전 어시스트라든가 대부분에 대한 또 응용을 해야죠. 왜냐하면 뭐 어차피 그 전체 수요의 90%는 응용이니까. 그래서 어시스트에서 빨리 이 1200명 중에 300명 정도는 양성하자. 한 대학에 한 명씩. 그런데 3년 안에 해야 되거든요. 3년 지나면 또 다 사그러집니다. 3년 안에 300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박사과정을 3년, 2년 하던 걸 1년 반으로 줄였어요. 1년 반으로 줄여가지고 300명을 뽑으면 그 다음 1년 반에 300명이 배출되니까 3년 안에 300명이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학기를 6개월 한 학기를 3개월 한 학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년에 4학기. 그래서 6학기 6개월, 저 18개월에 박사학위 받고 끝나는 거로. 그러고 전부 100% 영어로 하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이제 300개 대학에 한 명씩은 공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박사과정이 어떻게 1년 반이 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서 제가 교육법을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은 각각 2년이 필요한데 시행령에서 각 대학이 재량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수업 연한이 학사 1년 그러니까 3년에 가는 거고요. 석사 1년 그러니까 석사 1년에 가능하고 박사 6개월 그러니까 2년인데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니까 1년 반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법이에요. 근데 왜 학교에서 3년 4년 걸리느냐? 교육법이 막는 게 아니고요. 대학의 교수들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5년 걸렸는데 왜 어떻게 내 제자를 빨리 졸업시키느냐? 있을 수가 없다. 또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수 중에. 학생들을 포도주로 착각하세요. 좀 오래 둬야 이게. 근데 사람이 포도주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50명씩. 그럼 내년 9월까지 300명 뽑을 수 있고요. 6개. 그리고 그다음에 1년 반에 150명, 300명 다 졸업시키면 앞으로 3년 후에 300명이 졸업되겠다. 이게 우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 교수한테 각 대학에 보내는 거지만 문제는요. 지금 이미 교수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교수가 돼 있는 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 고려장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교수인 분들도 현재 박사인 분들도 박사과정을 하자. 그래서 제가 한번 조선일보에 대박사 제도를 만들자 그런 채널을 보셨죠? Grand Doctorate. 그래서 이미 박사인 사람들은 학부, 석사, 박사 했잖아요. 4번째 과정을 하나 만들자. 대박사. 근데 이거는 자기 전공을 더하는 게 아니고 AI를 통해서 다른 분야에 응용하는,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T형 인간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박사는 I형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박사제를 통해서 T를 만들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깊이도 있고 폭도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 그러고 사실은 이게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공부하면 평생 교육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때 평생 교육에 대해서 좀 잘못된 시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평생 교육사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빨리 이제 공부한 사람도 석사, 박사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모인 분들이 다 뜨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분들은 우리나라 평생 교육사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좀 가정적으로 어렵거나 무슨 다른 이유로 그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못 끝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족한 교육을 시켜주는 도우미가 바로 평생 교육사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평생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평생 교육 A로 하고, 그래 진짜 필요한 건 평생 교육 B다. 평생 교육 B는 뭐냐면 모든 학문을 공부를 다 하고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집에서 쉬고 텔레비전 볼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전 세계 한 200개 국가에 한 30여 개 국가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몇 등쯤 될까요? 몇 등쯤 된다고 보세요? 예? 10등? 9등, 10등 그렇게 보시죠. 예. 그래서 어느덧 30등에서 10등 정도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분야별로 뭐 4, 5, 6등을 많이 해요 이미. 특허도 뭐 4등, 5등 하고요. 군사력도 4등, 5등 하고, 그 다음에 뭐 브랜드 가치도 우리나라 4등, 5등 합니다. 그래서 4등, 5등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등에 안주할 때가 아니고, 뭐 미국, 중국은 조금 열외로 치고 3등 자리를 놓고 네 나라가 싸우는 것 같아요.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이 네 나라가 지금 3등 자리를 놓고 싸우는데 공교롭게 이 네 나라가 다 지금 기울어가고 있어요. 영국 브렉시트 이후에 좀 어렵고, 독일은 지금 엉망이 됐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말 3등이 될 찬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대만 같은 나라가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3등이 되려면, 지금 10등에서 3등이 되려면 평생교육 A, 부족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 B, 우리 남성 회장님 같은 분이 사회 지도자로서 공부를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왜냐,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한 세대 위에 분들이 정말 뭐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30년 윗분들이. 근데 우리는 그분들한테 나중에 저 세상 가서 면목을 못 세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게 없다면. 지금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이미 사회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시고 큰 역할 하신 분들이 이제 거기서 스톱하실 게 아니고 평생교육 B를 통해서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3등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 박기찬 교수님 신청서 다 한번 뿌리시죠. 그래서 지금 박기찬 교수 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박사과정 하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좀 보고 신문에서 보고 생맥권 읽었다고 AI 전문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나서 그냥 훈수 뜨는 정도로 해서 우리가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네. 연구원의 현대 자동차 수백 명의 인재중에서 20%는 여기 단대 대접으로서 그럼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50명씩 뽑는데 한 10명 내지 20명이 지금 교수예요. 현직 서울대 교수도 몇 명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서울대에서는 그런 그 분야 아닌 사람들이 공부하는 교육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문과에 학장했던 교수도 있는데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장치화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생각 A가 저도 이제 뭐 옛날에 그 심사하고 막 그럴 때 무슨 말이에요? 평생학습 A가 문해교육 파라다임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이 딸리는 사람을 네. 가르쳐 주는 게 평생학습이라고 지금 네. 거의 고착화돼 있어요. 고착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 수준도 굉장히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지금 혹은- 말씀하시는 레벨의 평생학습을 제도적으로 예. 좀 그 뭐 시행령을 만들든지 뭐 하든지 뭐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예. 들어서 지금 근데 말씀드리는 뭐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민에 있는 사람이니까 괜히 관에 떠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자. 그런 입장이죠. 관에 계신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아시스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뭐든지 하여간 나한테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하시는 분들은요. 예. 관에서 뭘 안 해주면은 안 해요. 딱 예. 자기네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 그게 사실은 제가 이 두 번째 얘기하려는 피터 드러커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 피터 드러커를 모시는 여러분들은 남의 핑계 안 되잖아요. 스스로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오해정님은 탕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럼요. 인사의 최고 전문가신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남한테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 지금 어시스트에서는 모든 과목을요 기초 실습 응용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들 좀 보니까 이 견지망월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AL도 공부해야 되지만 정말 카이스트 같은 데 있는 분들이 몇 명 공부해야 되지만 진짜 공부하는 건 이걸 응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응용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시스트에서 모든 과목에 AI 응용이라는 걸 무조건 붙였어요. AI 응용이라는 단어가 안 붙으면 아예 과목을 개설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수학도 AI 응용 수학이고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교수는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예컨대 전략을 하는 뭐 문희창 교수나 이동기 교수나 제가 AI를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한 5년 있다가 시작할까요? 그럼 늦을 거 아니에요. 또 여기 지금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시작하자. 일단 과목을 만들자. 그리고 부족하면 이렇게 솔직하게 학생들한테 고백하자. 지금은 시작하니까 컨텐츠 100 중에서 AI는 10%밖에 아니다. 그러니까 10대 90이다. 그러나 내년에 이걸 20대 80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30대 70, 5년이 있다면 50대 50으로 발전시키겠다.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AI 모르지만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행히 학생들 중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데서 근무하는 AI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이렇게 세웠어요. 아고라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고라. 아고라는 그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연단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학문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됐더라도 우리 교수들이 연단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자 이거죠.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 전문가도 있고 AI 전문가도 그걸 함께 만드는 거죠. 교수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과목을 지금 아우라 과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리고 어시스트 있는 교수는 전 그리스의 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학문 와서 설명하지 말고 자기 학문을 자기 주장을 학문으로 학설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석 달 중에 한 달은 무조건 아고라로만 채우기로 했어요. 2달은 이제 연구 방법론하고 논문 쓰고 한 달은 그냥 아고라로 해서
2월, 5월, 11월, 8월, 11월은 아고라만 하는 선택 과목만 하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학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 학생뿐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도 우리가 좀 홍보해가지고 사회인들도 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뭘까지 했냐면요. 우리 석사과정도 함께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이런 걸 이제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시작합니다. 학생이 교수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학생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설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또 필요에 따른 자기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과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부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을 설정해가지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그런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김영, 임기범, 오서연 세 사람이 과목을 설계해서 냈거든요. 그리고 교수들도 냈어요. 그래서 교수 11명, 학생 3명, 그래서 14과목을 올리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15명 이상 학생들이 신청하면은 이제 개설하고 15명이 안 되면 이제 취소하고 다음 달로 연기하고. 근데 14개 중에 15명 이상이 선택한 과목이 딱 3개가 나왔어요. 그 3개 중에 학생들 과목이 몇 개였을까요? 예? 3개, 11개에서 14개 중에 3개가 뽑혔는데 그 중에 학생들이 만든 과목이 몇 개가 뽑혔겠느냐고요. 셋 중에 3개 다. 학생들 3과목만 선정됐어요. 네. 그래서 아주 우리 교수들의 민낯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창피하지만 그게 현실이고 거기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럼 그 다음번에는 이제 교수들도 각성해서 학생들한테 더 매력적인 또 필요한 과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리고 이런 걸 하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이 산골마을 작은 집에 소년 자장면 처음 맛본 건 초등학교 학년 가난과 이별은 늘 익숙한 일상 아빠 떠난 빈자리에 아무거나 숨돈 엄마 손잡고 부산행 중학생의 삶 버스 2번 갈아타며 버티던 매일 밤 죄득한 연기 속 세상은 변했지만 화가의 꿈은 고지서 앞에서 멈췄지 설거지로 갈라진 어머니 손마음 접고 차갑게 떠나는 미술원 직업 훈련원에서 용접을 배우며 가슴 속 꿈을 또다시 지워버렸어 많은 이 내일은 되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 나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아 지천명의 나이에도 꿈은 자라나 많은 이 한 번 더 날아봐 세상이 주는 좌절을 넘어봐 오늘도 가슴 뛰는 꿈을 향해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인생의 verse 이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30대까지 용접공을 한 거예요. 쓰레기장 옆 희미한 랜턴 아래 낡은 기타줄을 튕기며 꿈을 노래해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었지 그러나 현실 앞에 또다시 막혔지 취업해야 했기에 내는 먼 나라 피아노 레슨 비가 월급투의 장벽 앞에 다시 한번 꿈을 접고 돌아선 길 노을이 번지는 하늘처럼 슬펐지 20대 후반까지 학력은 주인줄 친구에 대한 수십 개인의 스토리입니다. 검정고시 사이버 대학 지친 하루 끝에 달라지는 내 인생 많은 이 내일은 되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나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아 지천명의 나이에도 꿈은 자라나 많은 이 한 번 더 날아와 세상이 주는 좌절을 넘어봐 오늘도 가슴 뛰는 꿈을 향해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인생의 verse
가진 첫걸음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손길에 날 울고 또 울었어. 꿈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기다렸어. 조금 늦어도 결국 나는 여기 왔어. 사는 게 힘들었지만 재미없는 건 아니야. 지나온 시간 속에 꿈을 다시 찾아가. 꿈 안에 내 이름으로 남은 이상 이제부터 시작이야. 새로운 내 날. 이 친구입니다. 김영이라는 친구고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써가지고 만든 건데 15시간 안에 이걸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하겠다니까 학생들이 안 몰릴 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분이 지금 남한테 맡길 게 아니라 정말 저 세상 가서 정말 뭐 김우중 회장 이런 분들한테 우리도 할 일 하고 왔다는 얘기를 하려면 지금부터 AI 공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다 저는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네. 아니 정말 이거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인생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하시죠. 사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앞에 걸 했던 거고요. 자, 이제 본론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왜 AI를 파트너로 삼아야 되겠느냐? 이제 도구가 아니고 도구지만 도구인 동시에 이제 파트너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젠 휴먼과 AI가 코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이제 기업가 정신을 재탄생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주제를 우리 장영철 교수께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AI가 일자리 뺐느냐, 인간은 대체되느냐, 기업가 정신은 약화되는가?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뭘까요? 일자리 뺐을까요? 지금 다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수천 명 지금 해고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적절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 그 복사기가 나왔을 때 복사기가 아니라 인터넷이 나오고 이런 이메일이 나왔을 때 종이 장사들이 다 고민했어요. 종이 안 팔릴 거라고. 또 많은 회사들이 페이퍼리스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런 게 나온 다음에 종이가 덜 팔릴까요? 덜 소비가 될까요? 더 많이 소비될까요? 예, 엄청나게 4배 정도로 소비가 된답니다, 지금. 그게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이 이게 확대되고 더 많이 복사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A4 용지가 4배로 팔린대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A가 지금 일시적으로 그 현재 일자리, 그러니까 적응 못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뺏어가겠지만 A가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그 직장을 만들어내면서 그 뺏어가는 직장의 4배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화들짝 놀라서 그런 거지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보면 엄청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봐지고요. 또 이 세상에 대체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정반 합의에서 뭔가 나왔다가 이제 첫 번째 새로운 게 나오면 대체되다가 합의 가서는 결국 전부 보완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비즈니스가 나왔을 때 그 실물 경제가 다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비즈니스하고 실물 경제가 연결돼가지고 더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마찬가지로 기업가 정신도 약화되고 강화되는 그런 단선적인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정신이 약화되는 걸 놔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히려 이걸 더 이용해서 더 충실한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자기한테 달린 거 아닐까요? 그래서 AI는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킨 게 아니고 반대로 기업가 정신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그래서 코이볼루션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드러커가 하신 얘기가 탐색이고 재결합이고 세결합이고 창조인데 이거를 AI에 적용해 보면 결국 이런 그 탐색 재결합 창조를 오히려 폭발적으로 더 증대시키지 이걸 막아버리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휴먼 AI가 파트너가 돼서 코크리에이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는데, 그러니까 인간과 AI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역할의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암기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는 AI한테 맡기면서 좀 더 가치 판단이라든가
뭐 윤리 지혜까지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가는 걸 해야 되겠죠. 언젠간 저는 AI가 또 쫓아올 거로 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박사과정들이랑 하는 그 지혜 지수, 위즈덤 코어션트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요. 예컨대 공자님이 있어요. 공자님이 쓰신 뭐 사소경을 비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럼 공자님의 그 소위 그 엘레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또 소크라테스 거 만들고 또 예수님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질문하면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의 합당하는 말씀을 해줄 거고 지혜로운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일 거고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은 한 1000명 정도 모아가지고 종교 지도자, 철학자들의 그런 지혜로운 그동안에 쓴 라이팅을 전부 모아가지고 근데 어느 지금 저 젊은이가 실현을 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데 하기 전에 한번 저 지혜의 방에 질문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컨대 그냥 질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지목할 수도 있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자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거기에 맞는 답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종합해서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지혜로울까요? 안 지혜로울까요? 그리고 그 수준을 예컨대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의 의견을 저 망라에서 지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지수를 만들어낼 수 있죠. 저는 뭐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간과 AI가 공동 창조인데, 자, 결국 탐구, 결합,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실패 확률을 또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게 AI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정말 무한한 시뮬레이션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무대뽀로 하던 거를 AI가 상당히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커버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SERM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주체 환경 자원 메커니즘이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4가지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자, 주체는 결국 AI가 우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또 보강해 줄 거고, 환경에 대한 평가, 분석, 또 우리가 못 보던 기회를 AI가 만들어 줄 거고, 리소스, 자원에서도 인간이 AI와 결합하면서 정말 초지능, 초확장 이런 쪽에서 더 많은 자원을 끌어내 줄 수 있을 거고, 메커니즘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냥 감성적으로 만드는 거하고 AI가 좀 더 정교하게 도움을 주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특히 자동화, 최적화, 예측 능력 이런 건 뭐 엄청난 효과를 우리한테 가져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결국 인간은 AI를 통해서 이 SERM 각 요소에서 더 큰 능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슈퍼, 하이퍼, 앙트레프너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또 AI를 네 세수로 나눠보니까 참 개념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저 정부가 뭐 4조 4,600억의 저 비용을 써가지고 AI를 쓰겠다고 그랬는데, AI를 발전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3강, 세계 3강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4조 4,600을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잘 아는 사람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수로 나눠봤어요. AI Theory and Technology, AI 이론과 기술을 배가는 능력, 그 다음에 AI Application,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AI Transformation, 즉 기업을 AI 기업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AI 사회를 만들고, 정부를 AI 정부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AI 국가를 만들고, 우리 개인이 AI인이 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아주 간략하게 명쾌하게 돈을 어디다 써야 될 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예산이 있다면 이 셋 중에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냥 무차별하게 3분의 1씩 쓸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안 써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운데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은 정부가 돈을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씀으로써 생태계가 교란이 되거든요.
저는 AI theory 그쪽엔 무제한으로 돈을 써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 뭐 튜링상 수상자도 나올 정도로 저쪽은 가야 되고 AI 애플리케이션은 안 쓰고 시장을 만드는 게 그래서 이 저 고객이 나오게 그래서 꼭 써야 된다면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이 저 그 선거 때 100조를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100조. 근데 100조 중에 한 1조 정도만 AI 애플리케이션을 쓴다면 저는 그 바우처를 만들려고 좀 제안하고 싶어요. 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디자인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자인 산업이 정말 형편없는 수준에서 갑자기 세계 최고가 됐어요. 몇 년 만에.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때 정부가 디자인 포장센터라는 연곤동에 있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거를 디자인 산업진흥원으로 바꿨어요. 그 예산을 한 100억에서 한 500억으로 확 늘렸습니다. 근데 그 초대 디자인 진흥원장이 된 그 당시에 산자부의 기획실장이 된 사람이 그분이 이 돈을 일반적으로 100억은 어디다 쓰냐면 대학 교수들한테 연구비로 주거든요. 근데 대학 교수한테 연구비로 주던 걸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이 500억을 바우처로 만들었어요. 3천만 원짜리. 그러고 중소기업에 쫙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와서 연저대응을 했어요. 이 디자인산업진흥원장실로 와가지고 큰일 나 정말 저 낭비를 하고 있다. 근데 안 흔들렸는데 결국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짜리 바우처를 받은 중소기업이 이제 디자인 전문가, 거기 교수들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뭐 포장도 바꾸고 뭐 용기도 바꾸고 뭐 이러니까 매출액이 뭐 10억이 늘어나고 한단 말이에요. 한번 그 재미를 들리니까 이제는 바우처가 없어도 3천만 원 써가지고 1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우처가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디자인 산업을 만들었어요. 정말 한 500억을 한 2, 3년 쓴 것 같은데 한 1, 2천억 썼겠지만 그 대한민국을 디자인 강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우처 같은 게 상당히 그 마중물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예컨대 디자인 프로젝트, AI 프로젝트 작게 하면 5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1억은 큰 겁니다, 사실. 근데 그걸 한번 써가지고 했더니 뭐 회사의 효율성이 높아가고 뭐 인력이 줄고 뭐 더 큰 효과가 났더라. 한번 그 맛을 보면 그 다음엔 꼭 바우처가 없어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이 AI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한의 돈을 바우처로 해가지고 마중물 역할하는 정도에서 그 정부의 개입이 끝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AA 애플리케이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100조가 있다면 전 95조는 저 AT에 집어넣고 저 AI 트랜스포메이션에 한 4조 정도 묻는 되는데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건 결국 교육이에요.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한 1,000만 명이 AI 전문가가 되면 AI 트랜스포메이션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풀무원도 지금 임직원이 몇 분 되시죠? 임직원이. 그러니까 청소 용역 하시고 이런 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몇천 명 되겠죠. 전 그 중에 한 500명만 각 분야별로 디자인 교육을 시켜주면 그냥 저절로 풀무원은 AI 기업이 될 겁니다. 근데 그때 꼭 중요한 건 이 회장님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비, 청소 하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하는데 직원들이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나머지 돈은 그냥 AT의 기술에 그냥 저 이론에 쏟아 부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 인간의 역량을 키우는 게 AI에 대한 정책의 전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AI와 인간은 why 그리고 what을 강조한다면 AI는 how 그리고 how fast 이런 걸 강조하면 보완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커니즘도 저는 또 제 연구 주제인데 결국 전략은 비중과 순서로 모든 걸 결정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순신 장군이 일본 왜군을 이긴 게 자원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고 저쪽 133척에 대해서 우리 12척밖에 없는데 부족한 자원을
어떤 비중과 순서에 의해서 그 전략적으로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부족한 자원 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이 많다는 주장은 그건 전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원이 많은 이건 건 역사에 남지도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AI도 우리가 그냥 거기다 자원을 그냥 쏟아 넣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자원을 쓰고 어디에 자원을 안 쓰고 어떤 순서로 써야 될 건가 이것만 잘 판단하면 정말 아주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 효과가 나올 거로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기업가가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대로 해야 되겠지만 기업은 기업대로 정말 그 AI에 대한 인력 투자나 자금 투자나 모든 투자를 어떤 비중과 어떤 순서로 할 건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거는 기업마다 좀 다르겠죠. 그거를 하는 게 결국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전략이 딴 게 아니고 결국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전략이 될 건가고 제가 평생을 경영 연구를 했지만 저는 경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경영은요. 한 우산 밑에 4명이 그냥 같이 서 있었던 거예요.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근데 아시지만 생산하고 마케팅하는 사람들 간에 대화를 안 해요. 인사하고 재무관리 교수들끼리 점심도 같이 안 합니다. 전혀 모르고도 얼마든지 평생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학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건 지난 100년이고 앞으로 경영은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전 경영을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는 없다. 이제는 경영은 뭐냐? AI를 현장에 활용하는 능력. 이게 경영이다. 그걸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8월에 그 경영대학에 인증을 해주는 AICSB라는 게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조직인데 그 본사가 플로리다 탐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CEO가 릴리 비라는 중국계 미국인인데 제가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서 만났는데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어시스트를 비롯해서 제가 아는 대학들 좀 그 인증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는 ASSB에 경직된 틀에 맞춰가지고 우리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그걸 요구한다면 우리는 안 한다. 근데 만일 ASSB가 마음의 문을 열고 경영의 변화하는 모습을 받아들여가지고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영은 더 이상 그런 분야가 아니고 기능별 분야가 아니고 AI를 현실에 접목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한다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대학을 인증 줄 수 있겠다면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겠대요. 자기들도 기존의 경영이 잘못된 건 아는데 자기도 바꾸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 보드 오브 디렉터스가 20명이 있대요. 근데 한두 명이 완강하게 고집하면 못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 CEO로서 제일 먼저 할 일이 20명의 보드 멤버를 5명으로 줄이는 거래요. 그래야 뭐든지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이런 변화는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그 가장 바람직한 미래는 뭐였죠? 네, 예측하는 게 아니고 창조라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바로 이런 이슈를 AI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로 봐지고요. 그래서 이제 직감 중심의 기업가에서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기업가로 전환하는 게 결국 AI 시대에 AI와 파트너가 된 그런 그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먼 AI 그리고 지금 AI를 가지고 1인 창업가가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10명, 20명 직원이 있던 회사가 다 내보내고 혼자서 지금 경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인 기업이 정말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약물 탐색, 스타트업 등등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모든 게 다 AI가 이제는 기업가에 확장됐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AI가 우리의 뇌를 확장시키는 extended brain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 남고 무엇이 대체될 건가? 결국 정형적인 문제 해결, 반복 작업, 정보, 검색, 단순 조합
이런 걸 우리가 버리고 옛날에 우리가 주판하던 거 버리고 저 계산기 써가면서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의 목적, 가치, 윤리, 상상력, 메타인지,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이런 쪽에 우리가 더 전문가가 되면 A가 아주 훌륭한 동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는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time to think,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A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게 바로 피터 드라커가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 정말 이제는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성장을 하는 황금기가 왔다.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마지막 결론은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one. 피터 드라커의 말씀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